예, 오늘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과 또 주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아니하는 제목입니다. 윤리하면은 노인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윤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근본적으로 아주 밑바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윤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밑바닥, 저는 그 원초적인 경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인간의 원초적인 경험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통과 하나는 행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쾌락이 좋고 고통이 나쁘다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그것을 느낀다. 우선 이 쾌락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은 쾌락이라는 말을 행복이라고 바꾼다면, 행복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왜 행복을 추구합니까? 하는 질문은 무의미해요. 그 행복이 다른 무엇의 수단일 때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 말이 되지. 행복 그 자체가 최후의 목적이라면은 왜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동시에 당신은 왜 고통을 피합니까? 하는 것도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고통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극단, 이것을 저는 원초적인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다른 것과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그 경험이다. 그래서 이 벤탐이라는 그 영국의 철학자는 이걸 가지고 소위 그의 유명한 그 공리주의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적인 주권에 통치하에 두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을 피한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모든 행복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모두 다 택할 것이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벤탐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두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기독교에는 고통을 당해도 역시 천국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순교자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간다는 게 그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벤탐이나 파스칼의 주장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행복과 고통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은 참 우습지만은 어느 게 더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는데 더 큰 자극이 되느냐. 말하자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더 추구하겠느냐, 고통 피하는 것을 더 추구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지만은 우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통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런 주장은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주장한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무슨 책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주장해 버렸어요. 이 칼 포퍼라는 영국의 그 과학 철학자인데, 그분이 무슨 책 풋노트에 이런 말을 딱 써가지고만 내가 오리지널리티, 내가 가장 먼저 이 말을 했는 줄 알았는데 내보다 먼저 그 말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특허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이 고통, 죽음보다 더 무섭다.
보통 우리가 죽음이 제일 그 사람이 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슈바이처는 아니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고통이다. 거기도 일리가 있는 게 가령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하겠어요?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고통이 더 힘들죠. 그 다음에 안락사라는 거,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게 너무 큰 고통을 주니까 이 사람 죽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 그게 안락사의 문제거든요. 이 안락사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윤리를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제가 그때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했고, 거기서 제가 이제 윤리도 물론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윤리 문제만 고통과 관계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뭐냐? 뭐 사람이 고통을 가하는 것이 온갖 게 다 있죠. 근데 주로 고통을 가하는 힘이 뭐냐? 과거에는 자연이었다. 과거에는 뭐 가령 비가 오지 않냐면은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으면은 굶어 죽고, 병이 들면은 뭐 아프고. 하여튼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자연이었습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병이 뭐 짐승들, 독사, 무슨 호랭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령 과학기술이 왜 시작이 됐겠는가? 가령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으면 과연 과학기술이 생겼겠는가? 이 독일의 철학자 아놀드 게일런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에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소위 그 매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그게 뭐냐? 주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가령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나잖아요. 기우제. 왜 기우제를 지나느냐?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위치닥터라고 해가지고 마술사가에서 사람이 병나면 와서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마술이라 그러는데, 게일런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사실은 오늘의 기술이나 과거의 마술이나 다 같은 거다. 오늘은 우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좀 줄여보려고, 극복하려고 하고, 과거에는 비록 무지해서 그랬지만은 마술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줄이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현대 과학 기술은 옛날 원시 사회의 마술을 이어받은 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과학 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가뭄이 너무 심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냈지만 요즘 어떡합니까? 댐을 막는단 말이에요. 댐을 막아. 응? 댐을 막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죠. 우선 홍수가 나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는 또 가뭄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댐을 왜 막나? 역시 우리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듭니까? 걸어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자동차를 만들었겠어요? 아니, 먼 거리를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좀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게 없나. 그렇게 만드는 게 자동차죠. 뭐 비행기, 교통수단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의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과학기술은 모두 사람을 편리하게 한다. 근데 편리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죠. 불편하니까 편리한 것을 요구하지,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냐면은 뭐 하려고 편리를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자연이라는 이 무서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과학과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국의 그 베이컨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17세기의 과학자인데 이번에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힘. 우리가 힘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뭐를 하는데 아는 게 힘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벽에다 이걸 써붙여 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그 해방이 된 뒤에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는데 그때는 우리 전교에 한글을 아는 선생님도 없고 학생도 없고 다만 교회 다니는 학생 하나만 한글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고 뭐 이 찬송가 부르고 해서 그 학생만 한글을 알아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 전교생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해방되었을 때 그랬어요. 70년 전에. 그때 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은 빨리 배우니까 즉시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를 가르쳤는데 벽에다가 아는 것이 힘이다 써가지고 그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몸이 좀 약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씨름하면 항상 졌어요. 그런데 벽에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공부를 많이 하면 씨름에 이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씨름에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전체를 보면은 사실 아는 게 힘이죠.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소위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지식 수준이라고. 그렇죠? 근데 베이컨은 벌써 17세기에 그런 말을 했고, 수능하지 않고는 정복할 수 없다 하는 말도 수능한다는 말은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야 자연을 극복할 수가 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는 자연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 그때도 해당되고 오늘 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동안에 상당한 그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식을 많이 획득하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인류가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그 당한 그 고통 이런 것은 여러분 전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도시락을 사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학교에 그 불이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양지 쪽에 뭐 교실은 더 추우니까 양쪽에 앉아가지고 그 도시락 뻥긋 거니까 젓가락으로 깨가지고 그걸 먹고 그랬어요.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 기술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다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엔 난방 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했고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동생이 셋이나 죽었는데요. 그때는 뭐 한 살 넘어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나의 그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한 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서는 적어도 1년을 지내봐야 저놈이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호적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안 죽으니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1년간 그 차이가 나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유아 사망률이 제일 낮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식이죠, 지식. 지식과 기술. 과학과, 그러니까 과학에 기초한 지식. 이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줄여줬는데. 그런데 고통이 없느냐? 그럼 현대인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응? 고통이 없어져야 할 텐데 그대로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느냐? 다른 사람.
사회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자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됐어요. 옛날에는 자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는 자연 때문에 우리가 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사회 때문에 된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시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옹달 샘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약간 낮은 곳에 1년 사시 샘물이 펑펑펑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모두 그 샘물을 갖다가 퍼다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식수를 했어요.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방해할 필요도 없고 전기가 뭐 아예 없었으니까 전기 나간 데서 물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자연에 의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도시 아파트 꼭대기에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관계해야 우리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도 관리국 사람만이 그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펌프로 물을 자 올리려면 아파트 꼭대기까지 자 올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한전 사람이 관계되어 있고요. 한전 사람은 전기를 어디서 일으킵니까? 이제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면 석유가 있어야 되고 그럼 석유를 실으러 저 아라비아까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게 관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회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사회라는 말, 이게 과거에는 사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800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사전을 제가 유럽의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한불자전이라는 책이에요. 한불자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단어를 불어로 어떻게 하느냐, 풀이하느냐, 그게 한불자전이죠. 우리나라에 왔던 가톨릭 선교사들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든 사전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도서관에 있기에 나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 1800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단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그때 사용됐는가 안 됐는가를 여러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사회라는 단어가 있냐? 없어요. 아니 그 가톨릭 신부면은 그때는 상당한 지식층 아닙니까? 그 지식층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활동하려면 적어도 사회라는 단어는 쓸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800년대에는 우리 언어에 사회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때는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서양에도 BC 1세기에 키케로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소시에타스 시빌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 그 다음에 17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도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키케로나 로크가 사용한 사회란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하고 뜻이 다릅니다. 그건 단순히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서양에서도 19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사회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최초로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소위 독일 말로 게젤샤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게 칼 막스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는 사회가 엄청나게 중요해야 돼서 이 조지 미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성경에 보면 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단어가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렇게 번역해야 돼. 내가 나 된 것은 사회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나가 됐나? 사회 때문에, 한국 사회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별로
그 확신이 안 가죠. 정말 그러냐? 내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됐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한국 사람 피가 한국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태극기가 뭐하고 그럴까요? 일본 사람 피를 뽑아보면 그 속에 일장기가 막 하라라하고 사쿠라가 막 펴있고 일본 사람 피와 한국 사람 피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고 일본 사회가 일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의 이 표현이 그렇게 과장된 게 아니에요.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라는 거,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이제 고통, 이제까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했는데 지금은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한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무필가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만 이 사람이 쓴 그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 2개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다른 사람이 가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괴롭고 불행하다면 뭐 때문에 괴로울까? 직접 간접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심지어 암 같은 병도 암도 그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만 아니잖아요. 소위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그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 사회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환경오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경오염, 공기가 나빠져 병이 걸렸다면은 공기를 나쁘게 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지. 자연이 공기를 나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좀 무서운 문제죠. 최근 역사에서 자연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가하는가 한번 보면 말이죠.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자연재난은 1931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라고 합니다. 그때 4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나죠. 400만 명. 지난번 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는 한 23만 명이 희생됐으니까 4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보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군인만 수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전쟁이라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는 자연재난인데 자연재난은 기껏해야 400만, 기껏해라는 말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만 400만인데 전쟁은 수천만. 거기다가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홍수에 400만이 제일 큰 홍수가 400만을 죽였는데 히틀러 한 사람이 600만을 죽인 거죠. 이건 끔찍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막 독일은 참여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하는데 일본은 왜 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뭐 욕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만 사실 독일의 그 잔인함과 일본의 잔인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정말 나빴어요. 아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600만을 죽였으니까 일본은 못된 짓을 했지만 600만을 죽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공정해야지.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나쁜 짓 꼭 같이 했는데 뭐 독일은 사죄하고 이러면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공정하지는 못해요. 저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나는 일부러 차를 몰고 아우슈비츠까지 가봤습니다. 그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참 그 가스로 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샤워 시켜준다고 큰 방에다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뭐가 다 죽이고 사람 시체 하나하나씩 그 씻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 안에 가스 그 집 안에 레일까지 깔아놨어요. 그 시체를 화차에다 실어가지고 거기 가면 뭐 아이들 그 조그마한 아이들의 그 옷가지가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그 아이들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 그 목발이 산더미에 쌓여 있고 노인들의 안경이 무더기로 되어 있고 하여튼 참 잔인합니다. 예, 자연도 참 잔인합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잔인하진 않아요. 사람은 자연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하는 걸 봅니다. 이건 제가 잠비아라는 아프리카의 그 잠비아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 가면 리빙스톤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그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빅토리아 폭포라는 큰 폭포가 있어가지고 구경하는데 거기 가니까 자연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 역사박물관 별로 없으니까 자연박물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갔더니 입구에다 커다란 거울을 하나 엄청나게 큰 거울을 드러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이렇게 서니까 내 이 모습이 뭐 머리끝부터 발까지 딱 이제 전체 거울에 딱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The most dangerous animal.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걸 좀 암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너무 짐승들을 막 포획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좀 하지 못하게 사실은 뭐 사자도 위험하고 뭐 표범도 위험하고 하지만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제가 그때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렇다. 인간이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실제로 좀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 뭐 두 사람이 주먹 싸움을 해도 결국 약한 사람이 얻어맞지 강한 사람이 얻어맞지 않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강자는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지 약자가 강자에게 고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약자 강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고통을 당하는 게 약자죠. 뭐. 고통을 당하는 게 고통을 가하는 건 강자고. 그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고통을 가하는 건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이게 강자가 약자에게 고통을 가한다 하는 말은 정의가 파괴된다 그런 뜻이죠. 불공정하다.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이 불공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국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 설명을 하는 뭐 그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 베일리라는 사람의 말이 아주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 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뇌물이란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다. 참 이상한 정의죠. 뇌물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겁니까? 뇌물이라는 건 부자의 돈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직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베일리라는 사람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상당히 공감을 얻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왜 공감을 얻을까? 사회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가 부패하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느냐.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은 누가 제일 덕을 보고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강자가
덕을 보고 약자가 손해를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된다 합시다.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그래서 누가 제일 강자가 될까요? 육체적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강하죠. 저처럼 힘도 없고 나이도 많은 사람은 아예 길바닥에 나갈 수도 없죠. 강한 사람이 판을 쳐버릴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즉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질서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이런 그 부정의, 즉 정의가 깨져 버리고, 정의가 깨지면은 항상 약자가 고통을 당한다. 제가 이 교통 질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교통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시다. 차선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면은 누가 제일 덕을 보고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손해를 보죠. 모두가 다 불편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따져보면은 덕을 보는 사람은 탱크 운전수가 제일 덕을 볼 겁니다. 그렇죠? 탱크가 막 괴물 내고 가면은 다른 차들 다 비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그 앞에 견딜 수가 있나요? 그리고 큰 덤프 트럭 같은 건 막 신나겠죠? 다른 차들 다 비킬 테니까.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니아카 끌고 다니는 사람,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바닥에 나갈 수도 없죠. 질서가 깨지면은 강자는 덕을 보고 약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럼 질서는 궁극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이제 정당화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17세기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전에는 서양의 기독교가 지배를 했으니까 왕의 권위는 이건 하나님이 점지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왕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거 가지고는 왕의 권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당파인데 사실은 왕을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내는 것이 그 유명한 사회계약설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정치학 한 학생들은 다 배웠겠습니다만, 사회계약설, 소셜 콘트랙트 디오리라는 것이 요즘 뭐 아직까지도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토마스 홉스, 물론 잔작 루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토마스 홉스가 그의 그 책 르바야탄이라는 루아단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 욥기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르바야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르바야탄이라는 책을 쓴 말이죠. 그런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이잖아요. 뭐 우리가 국가가 이전에 말하면 짐승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인간에게 늑대가 된다. 호모 호미니 루프스. 이 말은 인간의 늑대라는 말은 약육강식의 상황이 된다. 약육강식.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짐승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는 그 아주 흥미롭게 보는데요. 이게 얼룩말 같은 게 뭐 수백 마리, 어떤 데는 수천 마리가 모여 있다가 이제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면은 도망치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놈이 잡혀 먹히는지. 절대로 튼튼하고 살찌고 그런 놈 절대로 안 잡혀 먹힙니다. 항상 어디 다친 혹은 너무 어려서 뛰지 못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런 놈만 잡혀 먹어요. 그런데 그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얼룩말들이 사자한테 항의를 달겨들면은 그 얼마든지 사자를 제압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도 전혀 걷다 보지도 않아요. 너무 그 약한 놈이 잡아 먹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강한 짐승은 또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결국 짐승의 세계는 약한 놈은 죽어라. 그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약육
강식. 약한 놈의 고기를 강한 놈이 먹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영어로는 rule of jungle이라고 합니다. 장글의 법칙이라. 무질서함.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는 이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인류가 다 망해버린다. 그래서 인류는 계약, 우리 실제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국가라는 걸 하나 만들자. 국가라는 걸 만들자. 그 국가란 것을 국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자유의 제한을 좀 받는다.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을 지켜야 되니까 자유의 제한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홉스는 우리가 좀 자유의 제한을 좀 받으면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국가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이 국가가 물론 완전히 그저 이 폭력으로 지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법치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국가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함으로 결국 약육 강식을 맞자.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제 그게 사회계약설의 배경입니다. 즉 이제까지 내가 주장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인간은 고통을 행복보다 더 두려워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연이 인간의 고통을 가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고통을 가한다. 사회가 즉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가장 눈에 띄는 질서가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여기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인간 사회의 그 질서를 가하는 것이 법률뿐이냐? 법률이 가장 강한 질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법률보다도 조금 약하지만 더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윤리와 예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소위 당위, 마땅히 해야 된다. 그걸 당위라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 제도가 우리에게 당위를 요구하는데 예의가 있고 그보다 좀 더 강한 것이 윤리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법률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그래서 윤리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의는 제일 약한 건데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정도의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어떤 학생이 나를 잘 알면서 내한테 인사를 안 했다 합시다. 그건 무례한 놈이죠. 무례한. 그렇다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기분만 나쁘죠. 기분만 나쁘. 그런 정도를 예의라고 합니다. 예의. 그래서 우리 예의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 교양 과목의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교수한테 인사하면은 돈이 날아가나? 몸이 병이 나나? 에너지가 그만큼 소요나나? 그렇게 힘 안 들고 뭐 갖다 하는 그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학생들이 너무 인사를 많이 해가 내가 귀찮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예의 지키세요. 예의 지켜봐야 여러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기차에서 자동차 혹은 좀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거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면은 젊은 사람 거기 앉아있다 해가지고 그게 크게 도움도 되는 건 아니고 노인들은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양보하는 거 그런 걸 예의라고 합니다.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 노인 그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그런데 나는 거기에 자리가 없어서 나는 다른 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하철에 돈도 안 내거든요. 노인이라고 돈도 안 내는데 돈도 안 내놓고 젊은 사람 자리까지 빼앗으면 그건 좀 무리하다. 그래서 나는 서 있을지언정 저쪽에 자리가 남았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나 80이 다 된 노인도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예의를 지켜야죠. 우리가 모두 예의만 지켜도 우리가 훨씬 덜 불행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고 저 뻔히 아는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거 그것도 우리의 불행의 하나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조금 그래도 행복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예의는 지키자. 예의는 지키자. 예의라는 게 별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불필요하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만 잘 지켜도 상당히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의만 가지고는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의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이 윤리다. 윤리도 물론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습니다. 법률은 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제 그렇게 아주 강한 물리적 제재가 있지만 윤리는 그리고 예의는 그런 물리적 제재는 없습니다. 사회적 제재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는 무리한 놈이다. 저런 놈한테는 우리 집 딸을 시집 안 보내야지. 손을 좀 보죠. 손을 봐요. 그러나 뭐 대단히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이다. 그건 조금 더 강하죠. 무례하다 하는 것보다는 비도덕적이다 하는 비난이 사회적 비난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저는 윤리, 그중에 윤리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윤리라는 건 아까 뭐 예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당위, 칸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당위란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독일 말로 솔론이라 그럽니다. 그 영어로 억지로 번역하면 오트네스라고. 당위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과 당위가 다릅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하는 건 사실이고 김구는 정직해야 된다 하는 건 당위라고. 그 윤리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위와 사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현대 윤리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는데 이제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는 개인이 비도덕적이 되는 가능성보다 사회가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뭐 물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시작했지만 아주 꼬집어서 말한 분이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입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여기 보면은 개인은 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회는 도덕적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사회가 이런 그 이름 아에서는 상당히 비도덕적이 돼버린다. 근데 이분은 조금 비관주의라서 본래 이 책 이름을 갖다가 Immoral Man and the More Immoral Society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조금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책 이름을 바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도덕적인 인간과 좀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게 본래 자기가 원하던 것인데 좀 양보를 해가지고 뭐 도덕적 인간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 책 나중에 좀 수를 했는데요. 이게 또 오늘 참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뭐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한 사회 일원이 돼버리면은 그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사라져버린다. 이제 그런 게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요즘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을 도와주려고 개인적으로 구호 물품도 보내고 뭐 기부금도 보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뭐 나도 그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약한 나라 착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타임지에 한번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100불을 원조하면은 결과적으로 103불을 다시 가져간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더니 103불은 무슨 103불이야. 200불이지. 그러더라고요. 국가는 비도덕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한번 안식년으로 가 있을 때
그 나라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한 약소국을 도울 것인가 막 토론을 해요. 그래서 나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참 당신들 그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한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돕지 말고 우리 약한 나라가 물건 수출할 때 그 관세만 좀 낮춰주면은 그게 훨씬 우리를 잘 돕는 겁니다. 그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치고 나서 그 관리가 내한테 와서 귀 속에서 네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국가는 국가의 이름으로 약한 나라를 다 착취해 놓고는 개인으로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돕는다 이거예요. 이게요 뭐 우리나라 이 계층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들도 이거 토론할 때 보면 내가 옛날에 노사정위원회 옛날입니다. 상당히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실 때 저도 노사정위원회였는데 이 기업 대표나 특별히 그 노동자 대표는요 회의 때 하는 말하고 사석에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석에서는 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다가 딱 노동층 대표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우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오는데. 집단은 항상 도덕성이 약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현대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과거에는 강한 나라에 착취를 당했지만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착취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보다 약한 나라 많이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는 약자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함으로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는 정의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윤리는 모두 정의로 환원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윤리를 무슨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하면은 정직해야 한다는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는 반드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정의를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봅시다.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 나는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짓말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로 하는 거짓말.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선생님 참 젊어 보입니다. 거짓말이죠. 상당할 정도로 거짓말이죠. 또 우리가 어떤 부인이 옷을 새로 입고 오면은 내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참 옷이 예쁘네요. 그러잖아요. 그 비도덕적입니까? 그건 비도덕적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그건 비도덕적이 아니에요. 비도덕적인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부당하게 덕을 보려고. 그게 비도덕적이지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데서 다 비도덕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18세기에 유럽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칸트라는 사람은 아주 원칙주의자라서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건 비도덕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꽁상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주 못된 사람이 아주 착한 약한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온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한 사람을 우리 집에 숨겨놨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날 보고 아무게 여기 너희 집에 있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꽁상스는 거짓말 해야 된다. 칸트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고 칸트는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경우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어떤 그 농부가 아주 정직하기로 유명한 아주 신앙이 좋은 농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서 놨어요. 그때 막 독일 경찰이 유대인 잡아가지고 막 저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그때인데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근데 독일 경찰이 왔어요.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집에 유대인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있다 그럼 잡아갈 거예요.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인데 상당히 난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꾀가 뭔가 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탁자를 쾅 치면서 여기는 유대인 없어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인 없어. 그러니까 독일 경찰이 없는 줄 알고 갔다. 그런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자꾸 인터넷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야 이는 왜 그때 거짓말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요 탁자에 유대인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핑계 대려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죠. 내가 미국에서 그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윤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어떤 악한이 내 아내를 겁탈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아내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 그때 하는 말이 I will tell lie like a devil 그랬어요. 나는 마귀처럼 거짓말하겠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 남편 되시는 분 어떤 아주 기운이 센 놈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 겁탈하려고 와서 너 아내 어딨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I will tell lie like devil 마귀처럼 거짓말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그 형식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옛날 정의고요. 이제는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 그게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건 정의의 문제다. 모든 윤리는 거짓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문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억울한 것을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즉 정의가 파괴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고. 최근에 여러분 뭐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걸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세요. 망키, 원숭이. 망키라고 치고 컴마하고 fairness, F-I-R-N-E-S-S, 공정성. 망키 fairness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 동영상이 뜹니다. 내가 지금 오늘 그 동영상을 좀 가지고 해보려는데 내 재주로는 이걸 여기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인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 동영상에 뜨는 거니까 이 프란스 두바르라는 네덜란드의 그 교수가 만든 동영상이고 미국의 테드 강의라고 아주 유명한 시리즈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강연인데요. 원숭이 2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그 얼금얼금하게 그 우리를 만들어 서로 볼 수 있도록 바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뭐 손이랄까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원숭이 2마리에게 각각 포도를 줍니다. 이 포도가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두 원숭이가 포도 맛을 보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계속해서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오이 조각을 줘요. 오이. 근데 오이 조각을 받아본 원숭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포도만큼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녀석은 포도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 조각을 먹은 원숭이가요.
입에다 이걸 깨끗이 피려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그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아, 이거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억울하게 됐을 때, 그 억울하게 되는 게 단순히 그 오이 조각 포도 정도가 아니라 뭐 돈이 손해를 보는 건 더 억울한 거고, 몽둥이를 얻어맞는 건 더 억울한 거고, 그렇죠? 하여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은 불행하다. 이건 인간에게 본능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원숭이에게도 있는 본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정치 철학자 잔자크 루소라고 뭐 여러분 정치학 공부한 사람은 많이 알겠지만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교육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정의감 그리고 차별 대우를 싫어하는 것, 이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는 선천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소설은 거의 대부분 은혜를 갚는 것과 원수 갚는 것이 주 테마였습니다. 요즘 소설은 거의 대부분 사랑,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그 이야기만 잔뜩 지금 소설이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소설은 거의 대부분 원수 갚는 거, 은혜 갚는 거.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 문제. 그것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귀, 혹시 내가 아니, 원귀라는 건 원한에 사무친 귀신,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가령 어떤 사람이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큰 억울함을 당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복수를 못한다. 그리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귀신으로 나와서 원수를 갚죠. 그게 이제 원귀입니다. 대개 어떤 모습을 한 거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하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밤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그게 원귀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모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나쁜 짓을 하는 거, 이걸 코미션이라 자귀라 그러고, 어떤 건 부작위라는 게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비윤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좀 우리나라의 법은 좀 약하지만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길바닥에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누워있으면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119에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지,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처벌받는. 이건 부작위죠, 부작위. 마땅히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을 오미션이라고, 부작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은 자귀, 다른 사람께 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도 비도덕적이다. 그것도 역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으로는 윤리라는 게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동기 혹은 뭐 원칙 정해놓고 원칙대로 하면 윤리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건 동기윤리다. 동기만 훌륭하면은 된다. 그건 윤리적이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정치에서는 동기윤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동기윤리만 책임윤리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책임윤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동기만 순수하면은 그러면 윤리적이냐? 아니다.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돼야 그게 윤리적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건 단순히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모든 윤리는 다 정의로 환원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가령 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합시다. 그 의사가 아주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 환자를 기어코 살려야 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기술이 부족해가 죽어버렸다. 그럼 그 의사는 동기윤리에 하면은 착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의사를 그저 환자를 고치려고 그런 선한 동기로 애를 다 썼으니까 그 사람은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비도덕적이에요. 자기야 뭐 아무리 선한 동기를 해도 환자가 죽어버렸는데. 저는 이제는 동기윤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책임윤리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해가 안 되도록 행동해야 그게 윤리적이지. 내가 아무리 착한 동기로 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랬어요. 친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강조하고는 끝에 가서 그랬어요. 암만 친절해도 병 못 고치면 헌일입니다. 병 못 고치면 헌일입니다. 이건 뭐 모든 직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교사가 아무리 학생을 잘 가르쳐 보았다고 애를 썼는데도 학생에게 전혀 교육이 안 돼 버리면은 그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 공무원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을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참 열심을 다했는데도 시민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만 끼치면 그건 비도덕적이에요.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이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선한 동기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동기가 아주 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는 가령 이 병은 내가 못 고칩니다. 그래서 더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기는 나는 이 사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건 비도덕적이다. 오늘에 필요한 윤리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우리 원칙적인 이야기, 우리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되어 있는가. 우리 2015년 UN DP가 한국의 인간 개발 지수가 세계에서 15위라 그랬어요. 프랑스, 영국, 덴마크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외국은 우리 한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로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경제적 이 안정성이 돼 있느냐, 또 사회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느냐, 뭐 교육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전부 평가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선진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 레가툼 인스티튜트라고 영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한국의 번영 지수가 프로스페리티 인덱스가 세계 25번째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한 20위 정도 된다. 일본보다도 더 민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9년에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 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돼가지고 소위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처음이고 유일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취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복 지수가 너무 낮은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월에 금년에 한국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47점이라고 그랬어요. 2002년에는 53점이었는데 지금 47점. 그런데 이스라엘은 75점, 미국은 65점, 네덜란드는 94점. 그런데 우리나라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은 60.3점으로 OECD에서 최하위고, 아까 이야기한 레가툼 연구소는 한국인의 생활 만족도는 조사 대상 110개국 가운데 104번째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거꾸로 6번째. 생활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 나라다. 자, 처음에 우리가 그 행복과 고통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경제 개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민주화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국민은 굉장히 불행한 거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저는 도덕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우리 불행은 나는 두 가지라고 부르는데, 한 가지는 뭐 제가 여기 관계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참고로 하나는 우리가 너무 경쟁적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한.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돈이 꽤 있어도 내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 내가 뭐 상당한 그 권한을 갖고 있어도 내보다 권한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불행하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그러면은 경쟁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경쟁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정성이 없어져 버렸다. 약해져 버렸다. 즉,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탈세율. 우리나라는 26.8%, 탈세율이 26.8%인데요.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스위스나 선진국은 대개 10%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는 26.8%고, 스페인과 그리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보험금의 13.9%가 사기꾼에게 돌아갑니다. 일본이 1%입니다. 근데 우리가 13.9%예요. 우리가 좀 얼마나 도덕성이 있어서 뒤져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46번째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16번째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30이나 뒤떨어져 있어요.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낮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덕적 수준이 낮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정도가 크다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낮은 도덕적 수준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고질입니다. 고질. 한번 보세요. 하멜 표류기 1653년에 출판된 하멜이 누군지 알죠? 네덜란드 이 선원이 대만에서 일본을 가다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표착해서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저기 갇혀 있다가 도망을 쳐서, 그러면 그 보고서로 쓴 것이 하멜 표류기란 책입니다. 이게 1653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매우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 번역판이 몇 개나 나와 있는데 그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의 눈에 이미 이때 거짓말 잘하는구나. 응? 자기들을 나라보다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19세기입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이 군부란 말은 임금과 아버지란 뜻입니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가 뭔가 하니까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곧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라는 거죠.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같은 하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이 거짓말에 우리의 부정직에 대해서 가장 한탄한 애국자입니다. 우리 역사상 우리의 부정직에 대해서 이만큼 한탄한 분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말이 되죠? 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약한 이유는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단결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명성이 세계에서 46번째.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30입니다. 아프리카에 보츠와나가 30인데 우리 한국이 46이라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보츠와나는 굉장히 가난한 후진국입니다. 그 나라보다도 훨씬 16이나 뒤떨어져 있는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 왜 이럴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짓말이 심하고 왜 이렇게 그 경쟁심이 강할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종교 이건 유교하고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크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유교가 뭐 아주 그 자체로 나쁜 종교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교가 우리 발전에 공헌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에서 그래도 가장 문화가 발달된, 경제가 발달된 나라들은 거의 다 유교 국가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교는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는데, 다만 또 이런 약점이 있다. 유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그 효도에 대해서 효경이라는 책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신체 발부를 부는 수지봉호했으니 불감회상이 효지시라 그랬어요. 몸, 털, 피부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다치지 않는 것, 회상,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효도의 기본은 우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의 후세 이연부모가 효지종이라. 뒤에 효지종이라는 말은 효도의 극치란 말입니다. 효도의 극치는 뭔가 하니까 출세해서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남김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극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 앞에 두 자를 빼고 뒤에 걸 빼고 말하면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입신행도 양명 후세 요걸 합쳐가지고 입신양명.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입신양명을 찾아보면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라 그랬어요.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극치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효도라는 게 어떻게 그런 거냐. 제가 그래서 노인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도 뭐 좀 연세 많은 분들, 자녀 둔 부모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 합시다. 맏아들,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고 용돈도 많이 갖다 드리고 참 그 아버지를 잘 보살피는데 다만 사회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 뭐 신문에 이름도 안 나오고 텔레비전에 얼굴도 안 나오고 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않고 뭐 별로 알아주질 않아. 맏아들이. 둘째 아들, 이 녀석은 문안도 안 하고 용돈도 안 갖다 드리고 뭐 말도 잘 안 듣고 속만 쓰이고. 그런데 이게 출세를 해가지고 신문에 이름이 대문짝같이 나오고 텔레비전에 얼굴이 나오고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그렇다. 어느 아들을 원합니까? 어느 아들을 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아들을 원합니까? 어느 아들이 효자입니까? 응?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는 한 첫 번째가 효도를 조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주 정확해요. 효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경쟁심이 강하죠. 출세욕이 강하죠. 출세욕. 자, 그런데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등을 해야죠, 1등. 우리는 유명해지려면 1등을 해야 돼. 2등부터는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순위를 매길 때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만 우선 계산하잖아요. 금메달이 같을 때 은메달이었냐 따지면 우선 금메달 수가 제일 많아야 1등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모든 메달을 합쳐가지고 수가 제일 많으면 1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올림픽은 그 1등, 2등 그런 걸 말 안 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마다 좀 자기가 그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등이 중요해. 금메달이만 중요해. 근데 미국은 모든 메달이 다 등가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부모들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75점, 평균 75점을 맞았는데 1등을 했다. 그게 더 좋으냐? 95점을 맞았는데 3등을 했다. 그게 더 좋으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진 분은 뭐를 원하죠? 75점짜리인데 1등이 좋습니까? 95점인데 3등이 좋습니까? 응? 예, 우리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75점을 맞아도 1등 하는 게 좋다. 이게 참 기가 차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내가 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일본, 중국은 뭐 비슷할런지 모르지만 서양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지 1등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1등이라는 건 항상 제한되어 있죠. 다 1등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1등은 또 언제 1등 뺏길까 싶어서 또 노심초사하고 이거 모두가 다 불행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윤리익이 된다 하는 말은 뭐 때문에 그런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는 윤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는 욕심,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절제를 좀 강조를 합니다. 절제. 우리 욕심을 좀 절제하지 않고는 비윤리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회만 생기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절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스인들도 이 절제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의 소위 4대 미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 네 가지. 중세에도 거의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다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7가지 미덕이라고 그렇게 중세 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소위 세븐 카디널 신스라는 게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좋은 덕으로 감정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게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기독교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는 보통 뭐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어요. 그 탐심이라는 게 뭐를 뜻하는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맘모니즘, 돈에 대한 욕심. 예, 뭐 다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죠. 어쨌든 이 욕심을 어느 정도 절제하지 않고는 윤리적이 되기가 참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절제를 강조함으로 절제와 관계해가지고 혹시 뭐 여러분 교육학 하시는 분들, 심리학 하시는 분은 들어봤겠지만 스탠퍼드 마시멜로우 익스페리먼트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이걸 한번 쳐보세요. 이건 이 스탠퍼드의 월터 미셸이라는 이번에 아마 심리학 교수님 같아요.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유치원 학생들을 한 20명 실험을 했다 그래요. 하여튼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우라는 그 미국의 몰랑말랑한 과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과자인데 그걸 하나씩 아이들에게 주고 요 과자를 안 먹고 15분 참으면은 마시멜로우 하나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3분의 1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너무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어먹어버리고 그 다음 한 3분의 1은 꿀꿀꿀꿀 춤을 내면서 참아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참다가 도저히 더 못 참아가지고 집어먹어버리고 한 3분의 1은 15분 참아가지고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런데 미셸 교수의 딸이 그 유치원 학생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몇 년 후에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무개는 어떻게 되고 아무개는 어떻게 되고 친구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 이 양반이 정신부적들과 조사를 했습니다. 뭐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비슷한 실험을 한 20년간 했어요. 그래 지난해 책을 냈어요. 그 Postponed Gratification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만족을 연기한다 뭐 그런 책이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못 참고 즉시 먹어본 아이들은 상당수가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만증에 걸렸거나 마약 중독자가 됐거나 감옥에 들어갔거나 그렇더라고요. 그걸 잘 참은 아이들, 끝까지 참아가지고 마시멜로 하나 더 먹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주 건전한 시민이 되어 있더라.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데 이 실험이 유치원 학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인내력, 절제 능력은 선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분은 그 책에서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후천적인 요소가 아주 많다.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스스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키는 실험이 그 다음에 그 로체스터 대학 실험인데요.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건 2013년에 했으니까 뭐 몇 년 전입니다. 한 2년 전에 한 실험인데요. 이건 조금 제거 형식을 바꿨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15분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그룹은 참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고 한 그룹에게는 속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아도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또 15분 참으면 하나 더 주겠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뭐 거의 상식적인 결론이죠. 속은 그룹은 별로 안 참은 거예요. 그리고 안 속은 그룹은 훨씬 더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그룹은 덜 참고 안 속은 그룹은 더 참았어요. 그 비율이 4대 1이었단 말이에요. 4대 1. 그러니까 안 속은 그룹은 속은 그룹보다 4배나 더 참더라. 아니 뭐 어떤 면에서 아주 상식적인 거죠.
이건 뭐를 말해줍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서로 정직하면은 그 사람이 손해를 안 본다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은 사람이 더 정직해집니다. 정직해봐야 나만 손해보더라. 이렇게 하면은 왜 손해봐가면서 정직하겠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정직해지질 않아요. 정직하면 결국 덕을 보더라. 그러면 모두가 더 정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의 이 분위기, 우리 사회가 어떤 그 문화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정직하다고 믿으면, 정직하면 덕 본다고 믿으면 더 많은 사람이 정직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정직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덕을 보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정직하게 손해 보더라. 그러면 정직한 사람도 부정직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면 점점 더 부정직한 사람이 덕을 보고 정직하면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번갈아 가면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다 정직하게 될 때 나도 정직하지. 그래 내가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죠. 세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놈들 다 탈세하는데 나만 세금 내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두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한 기업은 탈세하고 한 기업은 정직하게 세금 내면은 정직하게 세금 내는 기업이 망하죠. 경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던 기업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유, 우리도 살아야지. 이것도 탈세하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다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이 탈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한 기업이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세금 내겠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어느 수에 이르면은 선순환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삼육대학 학생들 또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자. 손해보면서라도 우리 윤리적으로 행동하자.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자. 세금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죠. 저는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몸을 안 보이면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강의하는 게 내한테 엄청난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우리 이제 이 삼육대학처럼 이렇게 이런 공적 기관에서는 세금을 떼고 강사를 줘요. 내가 강사료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데 교회 개통에 가면은 세금 안 떼고 줘요. 강사를. 근데 나는 교회 개통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탈세를 이제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서 세금 안 떼고 내한테 세금을 강서를 주니까 탈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내가 이 세금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한테 세금 안 떼고 강서를 준 기관이 과태료를 물어야 된대요. 이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 난감하잖아요. 이제 강의를 준 기관에 아니 내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돈을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된다면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으로 나는 이 세금 안 떼고 받은 강사료는 모두 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강의를 비교적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죽으라고 강의하고는 완전히 다 기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난 연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도 별로 손해를 안 봅니다. 안 굶습니다. 안 굶어요. 부자예요. 부자라는 건 별게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게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적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는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도 정직하라.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보고라도 우리 사회의 이 선순환을 일으켜야지 이대로 계속 가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로만 투명하면은 우리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한다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에서 1.5%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본 정도로만 투명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10%만 더 투명하면은 1년에 80조 원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80조 원은 인천국제공항을 14개 만들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거 우리는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속이고 탈세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좀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선순환을 만들면은 우리 모두가 더 덕을 보고 특별히 우리 사회 약한 사람들이 덜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는 것. 링컨이 한 이 말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두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결과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아주 어리석은 처세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되게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예요.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이웃과 사회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결심,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심의 실천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고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은 우리 일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자존심, 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모두 그런 자존심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한 두 사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예, 저 뒤에 잠깐만 먼저 하고 반석에 잠깐만 저 뒤에 저 뒤 먼저 이 학생도 질문해. 예, 먼저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예학과 1사학번 연재전입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요즘에 제가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 지하철 요금 그거 내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노인들 지하철 요금 안 내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나도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세대가 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은 주는 것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에 따라서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좀 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이 노인 카드가 만들기 전에는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한 5년 동안 사실은 일부러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탔는데 이 노인 카드가 생기니까 그만 경로 카드가 생기니까 그 편리하게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솔직하게 지하철 돈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 차별을 하기가 참 차별을 받는 것이 이게 서러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표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저 돈을 내는 사람인가 안 내는 사람인가를 구별되지 않도록 하되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에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이에 관해 한동훈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도덕성이 낮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도덕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정해주어 선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나요? 예, 정부는 법을 가지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에 국한해야지 정부가 도덕 운운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한없이 거의 정치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게 마련이고요. 정치는 도덕적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을 그 비도덕인 것에서 비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압력이 되지만은 그러나 정치가 100% 깨끗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 내가 소개했던 막스 베이버라는 사람이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 혹은 소명으로서 정치라는 그 논문에 보면 말이죠. 정치는 사상봉을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사는 내 이유가 뭔가니까 그 영어로 번역하면 average deficiency of the people. 사람들의 평균적인 도덕적 결함 때문에 100% 이상적으로 도덕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정부는 도덕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쪽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고 도덕운동은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 번만 더 받을까요? 원예학과 13학번 김석희 학생입니다. 합리적인 분리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그런 분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내가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데 거의 아직까지 나도 그런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게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가 되면은 결국 이기적이 된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침으로 내가 덕을 보는 그게 합리적인 이기주의라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그걸 믿어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죠. 저 친구 선친이 경주에 그 갑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직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때 경주에서 은행은 못 믿어도 박 사장은 믿는다. 그런 말이 돌아다녔어요. 그분은 일제시대 그 일본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가면서 이 가게를 그 사람에게 인계를 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얼마나 신용을 철저히 지켰는지 은행은 못 믿어도 박 사장은 믿는다.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갔을 때 그 친구의 선친이기 때문에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네 선친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말 들었다.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그 친구의 대답이요. 우리 아버지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보증선 사람이 다 부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직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재산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을 때부터 좀 각오를 단단히 해가지고 내 말이면 모든 사람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한번 키워보세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물론 아직까지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지만 아주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처럼
그렇게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좀 좋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정직하면 덕보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재주 부리 말고, 잔재주라는 게 뭔가 합니까? 이걸 약간 속이면 내가 덕을 보겠죠. 그게 잔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잔재주 부리지 말고 원칙대로 해버려. 우리 정직해버려. 그래서 나는 정직만큼 좋은 처세술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직접 박수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